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푹 쉬는 것이라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라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목적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집이 조용해집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달력에는 아무 약속도 없습니다. 사람은 일을 잊는다고 늙지 않습니다. 목적을 잃을 때 비로소 늙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낯설고 두렵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적 없는 여가는 죽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랫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십니다. 이제 좀 쉬면 행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달이 지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흐트러집니다. 눈빛에서 생기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아주 늦게야 이해했습니다. 일이 없어서 늙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없어서 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노인이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언제 드실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도 나무가 있었습니다. 제 조상이 저를 위해 심어둔 나무였습니다. 저도 다음 사람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 노인은 자신을 위해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나무를 심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삶을 결정짓습니다. 무언가를 그저 소비하는 사람은 시들어갑니다. 무언가를 심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지쳐갑니다. 시간의 방향을 주는 사람은 깊어집니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을 다시 젊게 만드는 7가지 취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몸을 젊게 만드는 취미가 아닙니다. 정신을 젊게 만드는 취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7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결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시계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다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끝까지 함께 가셔야 합니다. 7가지 취미 중에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먼저 바꿀 단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첫째, 걷기는 운동이 아니다. 깨어남이다. 걷기는 참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거리에 나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진짜로 걷지 않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습니다. 눈은 화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용히 지워집니다. 저는 어느 가을 아침을 기억합니다. 늘 지나던 공원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어폰을 놓고 나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10년을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나뭇잎을 바라봤습니다. 초록이 아니었습니다. 연두와 짙은 녹색이 겹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색이 흔들렸습니다. 햇살은 나뭇가지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 각도가 하루 중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에 닿는 바람의 온도도 낯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길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저였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떠올려 봅니다. 주인공은 특별한 목적지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다리가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찾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수많은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목적은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걷는 행위 자체가 먼저였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자연은 목적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뭇잎도 이유 없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도 이유 없이 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세상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쁜 사람은 앞만 바라봅니다. 지친 사람은 발끝만 바라봅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주변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결과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하루를 만나고 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복도를 걸으셨습니다. 간호사는 그저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창문마다 다른 하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하늘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복도인데 매일 새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저릿했습니다. 걷기는 다리를 움직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었습니다. 몸은 늙어도 눈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발걸음은 느려도 마음은 젊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깊이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빠른 사람은 목적지에 먼저 도착합니다. 깊은 사람은 그 길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무엇을 놓치고 사셨습니까? 오늘 걸었던 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길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람의 냄새를 기억하십니까? 발밑의 감촉을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면 걷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이동했을 뿐입니다. 내일은 이어폰을 빼고 걸어 보십시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 두십시오. 한 걸음마다 발바닥의 감각을 느껴 보십시오. 한 번은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걷습니다. 봅니다. 느낍니다. 그러므로 살아납니다. 둘째, 독서는 지식이 아니다. 대화다. 책은 종이 뭉치가 아닙니다. 책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많은 책을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적은 책을 깊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많이 읽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깊이 읽어야 사람이 변합니다. 한 심리학 연구가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일수록 판단이 흐려진다는 결과였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사람은 얼어붙습니다. 너무 많은 문장 앞에서 마음은 길을 잃습니다. 한 권을 100번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권을 한 번씩 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단단해질까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어느 밤 2시를 기억합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머리맡에 책을 아무 페이지나 펼쳤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그 문장 하나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밥 한 숟갈도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장 하나가 하루를 바꿔 놓았습니다. 100페이지를 읽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빠르게 넘긴 페이지는 스쳐 지나갑니다. 천천히 머문 문장은 마음에 새겨집니다. 독서는 정보를 모으는 일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일입니다. 철학자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장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과 오늘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이 독서의 진짜 얼굴입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같은 책을 몇 달째 읽고 계셨습니다. 책이 너무 낡아 있었습니다. 여쭤보았습니다. 왜 다른 책을 읽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이 책은 읽을 때마다 다른 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이 문장이 안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문장이 제일 크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책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것은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한 통계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꾸준히 책을 읽는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가 더디다는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어서가 아닙니다. 문장이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질문은 마음을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만 삽니다. 책을 깊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수천 년의 지혜와 함께 삽니다. 같은 하루가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오늘 밤 아무 책이나 펼쳐 보십시오. 빠르게 넘기지 마십시오. 한 문장에서 멈춰 보십시오.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그 문장이 나에게 무슨 말을 거는지 들어보십시오. 책을 펼칩니다.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닙니다. 셋째, 정원은 흙이 아니다. 운명이다. 씨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계절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장미는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몇 해 전 화분 하나를 키웠습니다. 작은 토마토 화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었습니다. 해가 드는 쪽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잎이 축 늘어졌습니다.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뒤 잎은 완전히 시들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되짚어 봤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햇빛을 맞춰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뿌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바뀌는 일이었습니다. 정원은 그 경계를 매일 보여줍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삶이 떠오릅니다. 그는 원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주인은 그의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고통 속에서도 침착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리는 부러뜨릴 수 있어도 내 의지는 부러뜨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의 몸을 다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훗날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반응은 내 것입니다. 날씨, 타인의 마음, 결과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는 사람은 늘 괴롭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사람은 이 진리를 몸으로 배웁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제 몫입니다. 싹이 트는 것은 씨앗의 몫입니다. 물을 주는 것은 제 몫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의 몫입니다. 이 둘을 헷갈리면 마음이 병듭니다. 저는 이웃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을 압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텃밭을 가꾸십니다. 올해 유난히 가뭄이 심했습니다. 상추가 절반 넘게 말라 죽었습니다. 속상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물 주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비가 안 오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년에 다시 심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결과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자식의 인생도 붙잡으려 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불가능함을 배웁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만 아파집니다. 놓아줄수록 오히려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무엇을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까? 바꿀 수 없는 자식의 선택입니까? 이미 지나간 시절에 대한 후회입니까? 오늘 정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씨앗을 심습니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절에게 맡깁니다. 심습니다. 기다립니다. 놓아줍니다. 그러므로 평온해집니다. 넷째 기록은 추억이 아니다. 심판이다. 명상록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한 황제가 홀로 쓴 일기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밤마다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매일 이렇게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오래 무서웠습니다. 정면으로 마주하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피해 다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제 하루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한 영화 속 은퇴한 남자가 떠오릅니다. 평생 보험회사에서 일한 남자였습니다. 정년퇴직식 날 모두가 그를 축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 조용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먼 나라의 한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그는 자신의 하루를 털어놓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도 적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적었습니다. 평생 회사에서는 숫자만 다뤘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자신을 다뤘습니다. 그 편지들이 그를 서서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도 어느 밤 공책을 펼쳤습니다. 별다른 결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잘한 일을 하나 적었습니다. 그 다음 후회되는 일을 하나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고칠 점을 하나 적었습니다. 전부 합쳐도 10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머릿속을 떠돌던 생각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음이 정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추억 모음이 아닙니다. 기록은 하루를 향한 정직한 심판입니다. 심판이라고 해서 자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좋은 기억은 부풀려집니다. 나쁜 기억은 왜곡됩니다. 기록은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붙잡아 둡니다. 나중에 다시 펼쳐보면 새롭게 보입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한 어르신을 뵌 적이 있습니다. 낡은 수첩을 매일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쓰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잔잔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오늘 화낸 일을 적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했던 일을 적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후회가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돌아보지 않는 삶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돌아보는 삶은 조금씩 다듬어집니다.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어제와 똑같이 삽니다. 돌아보는 사람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할 하루입니까? 스스로 되짚어본 하루입니까? 오늘 밤 짧게라도 적어 보십시오. 잘한 일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후회되는 일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바꾸고 싶은 일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씁니다. 돌아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합니다. 다섯째, 손은 늙지 않는다. 기술은 늙지 않는다. 나무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흙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손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저는 예전에 서툰 목공 하나를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망치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못이 삐뚤게 박혔습니다. 의자 다리는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앉으면 삐걱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웃으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잡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도 앉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반듯해졌습니다. 못은 한 번에 곧게 박혔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졌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추사 김정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평생 글씨를 쓰고 또 썼습니다. 벼루 여러 개가 바닥까지 닳도록 갈았다고 전해집니다. 붓도 수없이 뭉툭해질 때까지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쓰고 또 쓴 끝에 자신만의 글씨체를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글씨체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재능만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반복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장인을 유난히 존중했습니다. 그는 기술이 곧 인격을 담는다고 여겼습니다. 조급한 사람의 손끝은 늘 흔들립니다. 인내하는 사람의 손끝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목수의 대패질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엔 나무 표면이 거칩니다. 몇 번이고 밀어야 매끄러워집니다. 한 번에 매끈해지는 나무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결과를 서두릅니다. 서두르면 못은 휘어지고 나무는 갈라집니다. 반복하는 마음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손끝에서 단단함이 생깁니다. 저는 공방 그 어르신을 다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작은 서랍장 하나를 완성해 두셨습니다. 모서리가 반듯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칠도 고르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한번 쓸어 보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 손으로 만드신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젊을 때는 손 쓸 일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책상에 앉아 서류만 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와서야 손이 살아나는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늙어도 손은 늙지 않습니다. 기술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오늘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내일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무엇이든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작은 도마 하나라도 좋습니다. 서툰 바느질 한 땀이라도 좋습니다. 완성이 목표가 아닙니다. 반복이 목표입니다. 손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다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깊어집니다. 여섯째, 가르침은 봉사가 아니다. 계승이다. 지혜는 쌓아두기만 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지혜는 나누어야 비로소 살아납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서로 돕기 위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은퇴하신 간호사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40년 가까이 병원에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아니라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주사 놓는 법을 가르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환자의 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두려운 환자에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가르치셨습니다. 말 한마디로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는지 가르치셨습니다. 기술은 책으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몸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왜 그렇게 오래 일했는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의 예시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오래도록 약초를 캐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풀이 열을 내리는지 알았습니다. 어떤 뿌리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은 다리 힘이 약해졌습니다. 더 이상 산에 오르기 어려워졌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젊은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잎은 만지면 안 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 노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젊은이가 노인이 남긴 지식으로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손은 사라졌지만 노인의 지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 남는 것입니다. 혼자 쌓은 지혜는 그 사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나눈 지혜는 다음 사람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르침과 봉사의 차이입니다. 봉사는 한 번 주고 끝나는 일입니다. 가르침은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봉사는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가르침은 삶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저는 요즘도 가끔 그 간호사분을 떠올립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도 매주 병원에 나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활기차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삶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사람을 젊게 만드는 일도 없습니다. 혼자 아는 것은 언젠가 잊혀집니다. 함께 나눈 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무엇을 나누고 싶으십니까? 오랜 세월 쌓아온 요리 솜씨입니까? 살면서 배운 삶의 지혜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라도 건네보십시오. 나눕니다.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늙지 않습니다. 7째,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삶을 붙잡는다. 죽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장군들은 승리한 날에도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거리에는 환호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마차 뒤에는 한 사람이 함께 탔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대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죽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를 걸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의 병실을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친구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습니다. 오늘이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 떠오릅니다. 한 노교수가 시한부 판정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제자에게 매주 화요일마다 인생을 가르쳤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법을 알면 사는 법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약해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두려워하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선명하게 살았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워 삶조차 미룹니다.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 무섭기에 오늘을 붙잡습니다. 같은 죽음 앞에서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옵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수영을 다닙니다. 물속에서 팔을 저을 때마다 숨이 차오릅니다. 숨이 차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가끔은 태극권도 배우러 갑니다. 느린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던 젊은 날과는 다릅니다. 근력 운동도 조금씩 이어가고 있습니다. 몸과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몸과 화해하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을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지금은 몸의 소리를 들으려 합니다. 무리하지 않되 멈추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나이든 몸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히려 조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고 계셨습니까?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 여기고 계셨습니까? 죽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려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수영을 합니다. 태극권을 합니다. 몸을 만납니다. 죽음을 봅니다. 삶을 붙잡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깊어집니다. 마지막 사람은 취미로 늙는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그러나 삶은 사람마다 다르게 흐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결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시들어 갑니다. 한 사람은 깊어져 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걷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 깨어났습니다. 읽는 사람은 오래전 철학자와 이어졌습니다. 가꾸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성장했습니다. 손을 움직인 사람은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가르친 사람은 다음 사람 안에 남았습니다. 몸을 단련한 사람은 오늘을 붙잡았습니다. 7가지 이야기 모두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가만히 있는 삶은 서서히 저뭅니다. 움직이는 삶은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부터 사람은 굳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끼는 조용히 천천히 앉습니다. 멈춰 있는 줄도 모르게 사람을 덮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늦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많은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새소리를 들었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밤 2시에 문장 하나에 붙잡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시든 화분 앞에서 배운 것도 떠올랐습니다. 서툰 손으로 의자를 만들던 어르신도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세상을 다시 보았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언가를 향해 조금씩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짜 삶을 시작조차 못한 것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말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은 삶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를 늦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순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예순은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들에 떠밀려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하루를 내주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스스로 하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걷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가꿀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곧 저물어 갑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방 안은 고요해집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걸을 것인지 읽을 것인지 심을 것인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씨앗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작합니다.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젊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깨어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자요.